조그만 거. 네, 정상입니다. 네, 정상입니다. 네, 저희 본게임 2는 코로나19 자가 테스트 검사 완료 후에 녹화를 진행합니다. 재밌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오, 아주 친숙한 친구네요. 네. 아, 왠지 막 군가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막 애국가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아마 딱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 10월 국내 최대 방산 전시회가 있었죠.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일명의 아덱스 2021 현장은 또 관계자, 해외 바이어 그리고 또 밀리터리 매니아분들 많은 분들로 문정성시 이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올 하반기에는 세계적인 방산 행사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9월에 영국 찍고 10월에 미국 갔다가 서울로 턴해서 페루까지 간 거의 BTS급 월드 투어를 한 우리나라 방산 기업 그리고 K 무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뭐 방금 뭐 힌트 다 나갔지만 다 아시죠? 네. 네. 국가대표급 K 외판이라 할 수 있는 K9 외판. 네. 자주포인데요. 수출에 있어서도 효자 중에 효자, 최고의 효자가 바로 K9 자주포죠. 네. 지난 10월에 있었죠. 우리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 2021. 네. 여기 전시회는 물론이고 그보다 한 달 앞서서 이제 영국에서 국제 방산 전시회 DSEI 2021이라는 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게 이제 지상군 방산 전시, 지상 방산 전시회 중에는 세계 최대 규모 중에 하나인 미국군의 아우사라는 게 있어요. 네. 아우사 2021 전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중남미 서쪽 지역에선 제일 큰 게 이제 페루 국제 방산 전시회가 있는데 여기에 빠짐없이 등장한 게 바로 K9입니다. 그렇습니다. 웨폰계 프로 참 프로 참성러라고 할 수 있겠네. 안 빠지니까 다 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 DSAI는 프랑스의 이제 사토리 등과 함께 유럽 최대 지상 장비를 포함한 이제 방산 전시회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K9이 국산하고 좀 다른 오. 영국 수출용으로 이제 예. 다른 도색 멋지게 된 게 있습니다. 이 모형 실물은 아니고 모형을 이제 출품을 했었는데 뭐 올해 갑자기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하나 디펜스 쪽에서 중장기적으로 보고 오래전부터 영국에 좀 공을 들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공을 들인 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딱 떠오르는 건 역시 뭐 수출 가능성이 좀 있나 보죠, 영국 쪽으로. 그렇죠. 가능성이 없으면 굳이 뭐 영국형으로 도색하고 어쩌고하는 게 다 헛짓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영국은 지금 자주포 획득 사업 MFP라고 하는데 예. 모바일 파이어 플랫폼을 준비 중으로 알려져 있고 예. 이 MFP 사업을 통해서 이제 영국의 포병용 차세대 자주포 116문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크네요, 규모가. 네. 현재 그 정보 요구서 RFI 단계인데 하나 디펜스가 영국군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3차에 걸쳐서 RFI를 회신을 했고요. 내년에 정식 사업 공고가 나오면 이제 오는 2025년에 최종 사업자 선정 후에 2029년에 전력화 예정인데 투입되는 예산이 10년간 1조 3천억 이상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영국 수출을 노리는 거는 그냥 K9이 아니고 또 업그레이드된 K9A2 모델입니다. 예. 아, 개량형 K9A1까지는 들어봤습니다만 하나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 와, 그럼 뭐 뭔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후속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제 뭐 아시다시피 K9이 우리가 쭉 배치가 되다가 요거를 개량한 K9A1이 나왔고 네. 이거를 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게 이제 그 좀 전에 원쌤 말씀하신 이제 K9A2인 거고요. 이거는 이제 영국 사업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성능 시험을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999년 그러니까 벌써 이게 몇 년 전입니까? 22년 전부터 이제 배치가 되기 그러네요.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우리 한국군에만 1,100여 문의 전력화가 완료가 됐고요. 이게 전력화 완료 전에 이제 1단계 개량형인 K9A1이 이제 등장을 해서 2018년부터 이제 초도 양산이 진행이 됐고 일부 부대에 지금 배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K9A1의 이제 개량 포인트는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사격 통제 장치를 더 자동화한 네. 성능 업그레이드 했고요. 이취 확인 장치와 조종수, 야간 잠방경 저기 성능을 개선했고요. 또 이제 눈에 띄는 특징 중에 하나가 APU라고 그래서 보조 동력 장치를 새로 추가한 점이 이제 눈에 띄는 특징이고, 이에 따라서 야전 운용 성능이 K9에 비해서 이제 개량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는 이 2단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A2가 탄생하게 됐고요. 영국이 도입을 하게 되면 K9 A2를 도입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됩니다. 그럼 예상 스펙이 좀 있습니까? 네, 업그레이드가 많이 됩니다. 네. 일단은 지금 K9A2는 그 대폭 향상된 화력, 방호력 그리고 기동성. 예. 사실 뭐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싹 다 바꾸네 그냥. 싹 다 바꾸네요. 네. 소위 자동차로 얘기하면 뭡니까? 풀 체인지. 그렇죠. 예. 네, 그냥 페이스리프트 아니고. 일단 K9A2에는 그 탄약 장갑차 K10을 활용한 자동 탄약제 재보급 기능, 이것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번 영국의 MFP 사업의 핵심 요건이 바로 이 자동화 포탑이 탑재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K9A1은 반자동 탄약 장전 체계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K9A2는 포탄과 장약의 적재 그리고 이송, 장전, 격발을 완전히 자동화하겠다라는 것이고, 개량 후에는 이제 기본 분당 발사 속도 6발에서 분당 9발에서 10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1.5배. 거의 더 봐야죠. 네. 현재 버전이 이제 3분간 최대 18발을 발사할 수 있는 상태인데, 업그레이드 후에는 3분간 최대 27발을 발사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거리도 54km까지 늘려서 화력이 엄청 강합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뭐 신기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주시겠어요? 그렇죠. K9A2의 분당 발사수를 높이기 위해서 네. 고반응 화포 기술이라는 게 이제 접목이 됐는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지난 2016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신기술이고요. 원격 자동화 화포의 운영 개념은 이제 자주포 바깥의 포반에서 전송받은 그 표적에 위치하고 대기 자료 정보, 그다음에 사용탄의 재원을 처리해서 사격 재원을 산출하고 자주포의 원격 자동화 포탑을 제어하는 게 이제 요지인데요. 예. 현재 국내 개발 중인 고반응 화포 자동화 기술은 이제 포반에서 운영하는 원격 통제기하고 자동화 화포 내부에 통합된 자동화 화포 제어기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이제 운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념으로는 이제 포탑 체계의 이제 원격 자동화에 이제 완전히 성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자주포의 고반응성뿐만 아니고 고사계 그리고 경사지의 조건에서 최대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신속한 발사와 이탈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존성도 극대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딱 들어도 진짜 많이 좋아지는구나 느낌이 팍 오는데요. 근데 그 외에 또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 업그레이드되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이제 운용 병력을 줄일 수 있다는 건데, 현재 5명인데 3명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감축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이게 각종 뭐 기갑 장비, 이런 자주포 이런 장비들의 운용 병력도 굉장히 줄여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응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장병들의 생존력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체 방어력 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된 신형 보호 키트를 장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따른 당연히 생존성도 높아지는 거고, 또 K9이 무한궤도 캐터필러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를 복합 소재 이제 고무 궤도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기동성이 또 향상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포신의 경우도 지금 그 마모 수명이 한 번, 그러니까 최대한 쓸 수 있는 게 1000발인데 이게 1500발로 향상이 되는데,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제 포강 이제 크롬 도금을 쓰고 또 가병 강성 기술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가능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그 밖에도 뭐 원격 무장이라든지 냉방 장치, 뭐 자동 소화 장치 이런 것들 장착할 예정이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로 얘기하면 그걸 뭐 풀 체인지업이라고 그럽니까? 네. 전문 용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확 바꾸는, 탈 바꾸마는 이름 빼고 다 바꾸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요. 전부 업그레이드. 그래서 예. 이제 뭐 자동화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첨단 기능을 추가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 이 개발은 이제 2023년부터 체계 개발에 착수를 해서 2027년 그러니까 4년 만에 개발을 완료할 이제 그럴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신형 K9A2가 도입이 되면
우리나라 군전력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이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동원 전력 부분입니다. 예. 상비 병력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예를 들어 전체가 50만이라면 2030년대 중반 뭐 말이후에는 30만으로 줄여야 될 이런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도 많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해지는 게 예비군입니다. 동원 전력인데 그 동원 전력은 20년 전부터 중요하다는 말은 계속 해왔어요. 뭐 국방장관님부터 해가지고 예. 높은 분들 다 해왔는데 정말 그 전체 우리 국방부위 중에서 차지하는 예산 비중을 보면 1%도 안 되는 예비군 병력이 300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1%도 안 돼요? 네, 근데 1%도 안 되는 어? 뭐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죠. 저 동원사단에 네. 있었는데 네. 저희 옆에 뭐 중대 보면 기관병이 별로 없어요. 예. 중대장이랑 뭐 몇 명, 서너 명 있고 나머지는 다 동원되면 예비군으로 채워지는데 네. 거기 1%밖에 안 된다고 전체적인 예산에서. 우리 국방비가 어. 50조가 넘잖아요. 네. 뭐 1%면 뭐 얼마입니까? 5천억이죠. 예. 근데 얼마 전까지는 5천억이 안 됐어요. 아, 많이 예, 그래서 늘어서 그 정도군요. 예, 그러면 이 새로운 뭐 장비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포병의 경우도 문제가 지금은 웬만하면 자주포로 사실은 현역 공부할 때 네. 사용하다 나오잖아요. 견인포도 쓰긴 하지만 비중이 많이 줄었는데 예비군 아직까지 자주포가 없어요. 예. 평상시에 자주포로 훈련해야 유사시 제대로 쓸 수가 있지. 평상시 견인포 끌고 다니고 거의 방열하고 뭐 이런 거 하다가 자주포 쓰려면 잘 되겠습니까? 네. 심지어는 2차 덴체스는 105mm, 155mm 견인포 이런 걸로 이제 훈련을 이제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현역 때 K9이나 K55를 운용하다 온 사람들은 예비군 훈련 가면 황당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자주포로 하다가 견인포. 별로 이렇게 배우고 싶은 느낌도 많이 안 들고 그럴 거예요. 예. 완전히 새로 배우는 거죠. 그쵸, 대부분. 예, 예. 예. 자주포를 운용하다가 견인포란 새로운 세계를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상당히 좀 문제점을 지적이 되었는데 이 K9A2가 우리 군에 도입이 되면 소위 이제 밀어내기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우리 구형 이제 K9 그다음에 그 앞서 K55 같은 게 이제 밀려날 거 아닙니까? 2선으로. 그러면 예비군들은 일단 K55나 아니면 K9, 뭐 K9A까지는 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무슨 K9까지도 일부는 예비군이 그걸 갖고 훈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게 지금 영국 수출용으로 사실은 K9A2가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군도 사실은 A2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뭐 예비군의 전력도 향상이 되는 걸 테고요. 근데 K9은 진짜 여러 나라에서 이미 쓰고 있는 그런 무기 아닙니까? K9은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자주포이고 그다음에 52 구경장 자주포로는 독일에 이어서 전 세계 두 번째로 개발이 됐었고 또 수출 결과들을 통해서 이제 검증이 되고 있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이제 이미 48% 2002년에서 2017년까지 세계 자주포 시장의 4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서로 발표가 됐었고요. 2018년 기준으로 총 572문이 수출돼서 독일의 펜자우비치 2189문, 그리고 프랑스의 카이사르 175문, 그리고 중국의 PLZ 45 128문을 아주 크게 앞서고 있어서 예. 2위 독일의 3배 수준이다. 그래서 독보적인 일이죠. 어디가 있었죠? 사실 이제 우리가 K9 제일 먼저 예. 수출한 게 터키입니다. 아, 터키.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의 물꼬를 텄고 네. 물론 폴란드는 이제 완제품은 아니고 차체만 수출해서 이제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인데 그 외에 이제 말씀하신 인도 거기에 이제 100문 정도 수출해서 많이 수출하는 케이스고 그 다음에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 또 핀란드, 노르웨이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 이런 데 이제 수출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군이 쓰고 있는 걸 포함해서 전 세계에 쓰고 있는 K9이 지금 한 1,700문 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산이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부품 조달도 용이하고 당연히 가격 내려가고 네. 그런 장점이 있죠. 또 수출된 지역의 스펙트럼이 넓어요. 저쪽 북쪽의 추운 나라부터 그다음에 인도만 그럼 해도 덥잖아요. 더운 데도 있고 예. 예. 그래서 또 뭐 일부 중동적 국가 중에 지금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건조한 데도 있고. 예, 예. 그다음에 뭐 호주도 이제 우리가 오. 거의 뭐 성사를 앞두고 있는데 뭐 산악정, 평원, 설원, 사막 그러니까 거의 뭐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우리가 이제 맞춤형으로 수출하는 게 가능해졌다. 예. 그것도 이제 장점 중 하나죠. 어느 나라입니까? 북유럽 중에? 이게 노르웨이에서 아, 노르웨이? 예, 테스트하는 영상인데 역시 분위기는 나죠. 이 하얀 설원을 누비면서
잘 올라가네요. 네. 눈 위를 저렇게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좀 일종의 엔돌핀이 돌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예. 지금은 야. 인도의 이제 사막 지역에서 테스트하는 건데 완전 반대 기네요. 예, 이 언덕 위를 올라가는 테스트를 했는데 이 경쟁 자주포에는 이게 제대로 안 됐다. 야, 섰답니까? 포기 됐대요. 야.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점을 받아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딱 봐도 K9이 세계 시장의 절반을 석권한 이유가 드러나긴 합니다만은 이 화면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48%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출 대상국의 상황과 요구에 예. 맞는 맞춤형 수출 전략이 되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고요. 예산이 부족한 핀란드에는 이제 새 자주포의 절반 가격으로 우리가 쓰던 이제 중고 K9을 정비해서 팔았고요. 아, 또 중고도 팔아요? 네네. 그리고 폴란드에는 차체만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 K9 차체에다가 자체 생산한 포탑을 이제 장착한 신형 자주포를 쓰고 있고, 인도에는 그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그 정책이 있잖아요. 거기 부응해서 현지 생산 방식을 선택을 해가지고 K9 초기 인도분 10문만 이제 우리나라에 생산을 했고, 그 다음에 90문은 현지 공장에서 이제 하나 디펜스 기술 지원으로 생산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뭐 사랑받고 있는데 우리 K9이 근데 사실 영국은 우리가 딱 생각하더라도 군사 강국 아닙니까? 영국의 수출에 대한 뭔가 상징적인 의미도 많을 것 같은데 영국 수출 이거 좀 어떻게 될 만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우리 흔히 아니 대영 제국 아니었습니까? 아, 그렇죠. 옛날에. 예. 여러 해 전에 군수 지원함을 영국에 수출해서 그것도 화제가 됐죠. 아, 예. 대영 제국하면 또 해군이었잖아요. 아. 거기에 우리 함정 수출한다 해서 화제가 야, 됐었는데 그, 예. 이 기상 장비 K9까지 진출하게 되면 정말 이 더블로 우리가 이제 국위를 선양하는 게 될 텐데 예. 영국군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주포가 이제 AS90이라는 자주포인데 이게 이제 2001년 이라크전에서 이제 활약을 하기도 했고, 근데 이 AS90이 K9하고도 인연이 좀 있어요. 이 K9에 적용된 그 유기압 현수 장치라든지 포탄 장전 장치라든지 포탑 등의 이제 그 많은 영향을 준 게 바로 이제 AS90이란 그런 그 자주포고요. 이게 이제 나온 지가 30년이 넘어서 연식이 꽤 됐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K9이 여기를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예. 뭐 사업 규모가 막 1조 3천억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크니까 뭐 여기저기서 막 달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라이벌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그 세계 최강 자주포로 불리는 독일 KMW의 그 판차우비츠 2000. 아까 그 언급됐었죠. 뭐 예. 네, 우리 뭐 다음쯤 되는 뭐 이렇게 뭐 시장 점유율 그렇게 해서 예, 뭐 3분의 1에 불과한. 예. 일단 155mm 55경 자주포 시대를 연 기종이고 40km 사격에 최초로 성공을 해서 되게 명성을 떨쳤었고요. 또 정교한 자동 장전 장치를 개발을 해가지고 9초에 3발의 급속 사격이 가능하고 분당 최대 12발의 사격이 가능하고 또 아프간전에서 실전 기록을 세웠기도 했고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독일 외 이탈리아, 네덜란드, 그리스의 차세대 자주포로 선종됐지만 생산 대수가 300대에 그친 거죠. 심지어 2002년을 끝으로 아예 생산이 중단되는 단종 상황에 거의 놓이게 됩니다. 2002년이요? 20년 전에 단종이 됐어요? 네, 300대 만들고 20년 전에 단종한 거를 지금 영국에 팔겠다고요? 그만큼 이제 뛰어났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부품 수급의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거고요. 아우 그럼요. 또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고 네. 우리나라 가격으로 한 대 130억 원에 달하는데 K9의 2배가 넘는 가격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일단 K9은 현재 생산하고 개량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또 가격 메리트가 있고 또 유지 보수가 용이하니까 가성비 자주포로서 손색이 없다. 이 점이 굉장한 강점이죠. 예. 무게 수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 딱 봤는데 2002년에 단종했고 가격이 2배? 글쎄요. 근데 다른 라이벌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 펜저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라이벌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격 2배 차이 나면 사실 채택하기 힘든. 웬만큼 좋지 않고는 그거 하겠어요. 이게 힘든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의외의 곳에 우리 암초가 있는데 뭐죠? 핀자하우 위치치의 K9은 캐터필러형 자주포잖아요. 예. 근데 요새 또 자주포 중에 많이 각광받는 게 바퀴 달린 차륜형. 예, 그런 자주포가 이제 그 기동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각광을 받고 있어요. 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건 이제 라인메탈사가 새로 이제 선보이고 있는
HX3라는 겁니다. 바퀴가 10개 달린 이제 그런 네.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복병이 스웨덴 BAE 시스템스 보포스사의 아처라는, 이 아처는 굉장히 유명한 자주포예요. 라인메탈하고 합작 회사인 라인메탈 BAE 시스템스 랜드가 이제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영국의 DSAI 201 전시회에 또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나름 또 첨단 시스템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완전 자동식 그 원격 제어 포탑을 이제 갖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승무원 보호 능력이 이제 향상된 이러한 보호 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점, 운전도 아무래도 이제 차륜형이니까 좀 또 편리한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즘 흐름에 맞게 이제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또 첨단형으로 갖추고 있다는 것들이 이제 장점인데 이 무엇보다 영국은 영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걸 원한다고 합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 이제 강대국들이 보통 이제 그런 방식을 선호하는데 참고로 라인메탈의 경우는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 유명한 그렇죠. 레오파드 전차 만들고 2차 대전 때도 뭐 세계 최강의 전차를 만들었던 전통을 갖고 있는 회사니까 그 영국 현재 이제 막서라는 차량용 장갑차를 만드는 이러한 공장을 이제 이미 확보해 두고 있어서 이게 조금 유리한 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앞서 그 BAE 시스템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베시스템 이건 뭐 저도 아는데 좀 이름이 그 다음에 나온 게 스웨덴 BAE 시스템스 보포스 뭐가 이름이 긴데 이건 뭡니까? 이 베시스템즈 보포스는 그 주로 육상 해군용 그 포 관련된 부분을 생산을 하는데 올해 영국 DSEI에 이제 아처가 전시가 됐었고요. 이 베시스템즈 보포스 전무이사가 나서서 아처 관련 미디어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155mm 차륜형 자주포 아처는 현재 이제 스웨덴 육군에 투입이 돼 있고요. 자동화된 설계로 표적 탐지 및 빠른 사격이 가능한 게 장점인데 사격 명령 후 30초 내에 발사가 가능하고 그리고 최대 사격률이 분당 9발. 아처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차량 차대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모듈성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또 우리 K9 같은 경우 1조 그 1조 수출에 이제 골드맨 빵빵빵 울린 거 이거는 잊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총 수출된 게 뭐 2조 넘는다고 2조, 그러는데요.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1조 사업은 호주 사업인데 예. 그러니까 2020년 9월에 호주 육군의 자주포 획득 사업인 랜드 816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우리 K9이 이제 선정이 됐어요. 이제 호주 수출형 K9은 AS9이라고 명칭이 붙여졌는데 그 별명이 헌츠맨이에요. 헌츠맨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영화죠. 영화에도 예. 등장했죠. 예. 이게 덩치가 큰 검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별명이 붙었다고 그러는데요. 사냥꾼이 아니었습니까? 예. 아니, 사냥꾼인 줄 알았어요. 호주도 우리가 이제 검이에요? 우리 장갑차 사업 수출한 게 레드백이잖아요. 레드백, 예, 예. 그것도 유명한 독검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현지 맞게 이제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이 헌츠맨은 힘도 세고 속도 빠르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내서 사냥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한화 디펜스는 이제 호주 법인이 있습니다. 그 레드백 사업도 호주 법인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호주 정부하고 이제 제안서 평가라든지 가격 협상 이런 것들을 진행한 다음에 양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뭐 9분홍선 이상으로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될 때쯤이면 계약이 성사됐을 지 모르겠네요. 그럼 자막으로 나가야겠죠. 이게 나중에 축,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네. 그러길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주 수출 여기까지 오는데도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다면서요? 그렇죠.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지만은 일단 이제 10년이 걸렸고요. 네. 우리 삼성테크원이 K9을 만들던 때인 지난 2010년에도 경쟁 입찰을 뚫고 그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호주 정부가 갑자기 예산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2012년에 사업을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물거품이 됐고 호주는 뭘 했냐? 값싼 견인포를 도입을 했어요. 네. 근데 막상 이제 가져와서 해보니까 아니거든요. 좋은 거 써야죠 그쪽도.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고 다시 이제 K9 자주포를 찾게 돼서 이번에 다시 가는 건데 호주는 솔직히 뭐 견인포를 괜히 도입을 해가지고 시간만 날리고 돈만 날린. 처음에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처음에 좋은 거 제대로 쓰라고 제대로 사고 자꾸 뭐 이것저것 사면 돈 더 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싼 게 비지떡이다.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수출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해봤자 저 배송만 늦출 뿐이에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K9이 실전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예.
바로 이게 연평도 포격 도발 아주 이름 바꿨죠. 올 3월에 연평도 포격 전으로, 예. 자, 이제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10년 정도 된 얘기인데 네. 사실 이 무기들 중에 실전 경험을 안 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무기 도입을 검토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가 실전 경험이 있나 없냐라는 부분인데 네. K9 자주포가 바로 이 2010년 11월 23일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전에서 이제 입증이 된 거죠. 그 당시에 북한군은 사격 훈련을 마치고 정리 중이던 연평도를 향해서 기습적으로 170여 발의 포를 공격을 하게 되고요. 네. 우리 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K9으로 80여 발을 즉각 이제 북쪽으로 발사를 했고 기습적으로 북한군의 무차벽 포탄이 떨어진 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K9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 사격을 실시를 했다고 알려졌고요. 북의 도발 지점을 추적해 타격에 나선 K9의 포격 사진이 또 전 세계 언론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이 사진이죠. 그 사진에서 보이시는 섬이 이제 무도라는 데입니다. 북한에 해안포 부대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사진에 보시는 이 건물들이 이제 막사라든지 이런 지원 시설인데 당시 정보 당국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15발 중에 2발은 이 건물로부터 반경 불과 10m 안에 이제 이거 떨어졌다고 딱 해요. 보이네요. 이건 뭐 그냥 예. 이건 아주 뭐 그냥 가까이 떨어진 거죠. 제대로 때렸네요. 예. 예. K9의 그 살상 반경이 50m라는 점을 감안하면 건물 두 채는 상당히 손상을 입었을 거고 그 외에도 다른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이제 파괴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또 한 발은 이제 막사에서 한 25m쯤 떨어진 곳에 낙하가 됐기 때문에 막사 일부는 물론이고 인명 피해까지 생겼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연평도 포격전 관련해서 뭐 사실황이 좀 필요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기습을 당한 상태에서 대응한 거였고요. 또 사격 훈련이 막 끝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걸 전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을 향한 K9의 원점 타격이 실패했다는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 전 MC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먼저 작심하고 준비를 하고 때린 게 아니고 우리가 기습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정말 평화로운 순간에 포탄이 날아온 거잖아요. 준비가 전혀 안 네. 되는. 그러니까 아니 대명천지에 무슨 뭐 NLL 바다도 아니고 우리 영토를 향해서 포격을 한다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라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뭐 전쟁하자는 거죠 사실은요. 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6.25 전쟁이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 그 상상을 초월한 기습적인 기습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응 포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언론 발표나 이제 군에서 발표한 13분 만에 대응 포격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증언들을 보면 현지 부대에서는 5분 만에 포격 준비를 다 끝냈답니다. 불과 5분 만에. 그럼 8분은 뭐냐? 위에서 이제 보고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건가 결심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 걸렸던 거고 현지 연평 부대는 불과 5분 만에 대응 포격 준비를 다 마친 상황이었고 위에서 이제 오케이 사인 대응 포격하라고 지시가 떨어진 다음에 이제 포격을 했던 것이다. 이제 그거를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평상시에 이제 K9이 훈련할 때 지정이 돼 있답니다. 뭐가 지정이 돼요? 대응 포격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 우리가 됐을 때 기본적으로 무도에 이제 해안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응한 포격 훈련 위주로 이제 많이 대응 포격을 하고 이제 그랬던 것이고, 그러니까 거의 조건 반사적으로 쏜 거죠. 조건 반사적으로 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미사일이 아니잖아요. 자주포니까 당연히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이제 종합적인 거 아주 상상을 초월한 기습을 당했다. 두 번째는 이게 뭐 미사일이 아닌 자주포다. 뭐 이런 거 등등을 감안하면 정확한 포격이 실패했다고 단정하거나 이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이제 평가에 따르면 그 안에 이제 제대로 들어간 게 15발이고 탄착 지점은 확인됐지만 빗나간 게 20발이고 정확히 확인 안 된 게 한 45발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우리가 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포격전 그 당일 공장으로 사격을 못한 K9이 있었다. 또 이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때 이제 총 연평도 6문이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뭐 3문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한 문의 경우는 그날 오전에 마침 이제 타격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포신을 저 북쪽이 아닌 이 남쪽을 향해서 그때 이제 한 발이 뭐 일종의 불발탄 비슷하게 포신에 이제 포탄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즉각적인 대응 사격이 어려웠는데 그거는 이제 바로 몇 분 만에 수리를 해서 그 대응 포격하는 데 투입이 됐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유명한 사진이 있죠. 그 불길을 뚫고 철모가 그을은 이런 장병이 K9 자주포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제 그런 장면이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화염, 이 불길이 많이 이제 생겼었죠. 사실은 아시지만 자주포 부대에는 당연히 포탄 장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엄청난 인화성 물질이죠. 그렇죠. 예. 그게 직접 터지면 폭발이 일어나는 거고 근처에 불이 붙어서 옮겨 붙으면 또 그 큰 폭발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거 이제 장약, 포탄하고 장약이 쌓이는데 불길이 번지는 걸 막는데 급급했던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것도 중요한 작전이죠. 사실. 그러니까 폐장약이라고 말했던 것을 여기다가 쌓아두었습니다. 적 폭탄이 떨어지면서 이제 그 폐장약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뒷모네치 방향으로 불기둥과 함께 화염이 내부로 들어와가지고 화재 진압반이 와가지고 화재 진압을 하면서 진압반이 왔는데도 불길이 너무 거세가지고 제대로 진압을 하지 못하고 이제 차후에 이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불을 껐지만 그때는 이미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였습니다. 아주 침착하게 돌이켜보면 허점들이 있죠. 왜 이때 좀 더 신속하게 못했나, 왜 좀 더 정확하게 못 때렸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지금 시점에 평상시 상황이 이제 평가일 수가 있는 거고 실전 상황이 되면 그렇게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감안해 보면 그 당시 5분 만에 또 대응 포격 준비를 끝냈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일선 부대원들은 저는 잘했다. 자, 근데 이 당시가 만약 K9이 아니고 이제 새로 우리가 이제 개발하게 되는 K9 A2였다면 어떤 시뮬레이션이 가능할까요? 그 현 상황에서. 군당 발사 속도도 빠르고 예. 좀 더 신속한 대응도 가능하고 방어 능력도 향상되고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뭐 객관적인 수치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더 제대로 강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자,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의 자랑 최강의 자주포 K9의 원조보다는 더 좀 올라가서 시조를 혹시 아십니까? 15세기 자타공인 밀떡이었던 조선의 임금님이 계셨다고 하는데요. 임금님이 직접 설계 감독해 만든 당대 최강의 자주포의 정체와 활약. 임금님이 직접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본방 야사에서 살펴봤습니다. 보시죠.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과 함께 임진왜란의 전세를 바꾼 3대 전투 중 하나인 행주 대첩은 그 유명세에 비해 잘못 알려진 사실이 많은 전투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토성인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삼국시대에 지어진 석축산성인 게 밝혀지기도 했고 또 행주 대첩의 승리 요인으로 행주 치마를 손꼽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고 진짜 숨은 공신은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행주대첩을 이끈 권율 장군도 극찬한 승리의 주역은 무엇일지 과거로 돌아가 확인해 볼까요?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3년 2월 12일 3만여 명에 달하는 왜군은 7개 부대로 나뉘어 행주산성을 포위하고 압박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맞선 조선군의 수는 왜군의 3분의 1도 못 미치는 3천여 명으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산성 입구 주변으로 목책을 설치했고 그들이 오기만을 숨지겨 기다렸습니다. 새벽 6시 동이 트자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들이 무서운 속도로 들이닥쳤는데요. 매서운 공격을 퍼부으며 사격 전진하던 바로 그때 엄청난 소음과 함께 수백 발의 총탄 소리가 연달아 들리더니 비명을 지르며 왜군들이 추풍 낙엽처럼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코앞에 조선군이 있음에도 수많은 병력을 대동한 왜군들은 좀처럼 나아갈 수조차 없었는데요. 무참히 퍼붓는 조선군의 공격 앞에 왜군들의 조총은 제구실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권율 장군의 뛰어난 지도력도 한몫했지만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들의 공세를 대파할 수 있었던 것은 한 번에 100발에서 200발을 퍼붓는 최신 무기 덕분이었는데요. 권율 장군도 인정한 행주대첩 승리의 주역은 전면 14문, 좌우 측면 13문, 총 40개의 총통에서 동시에 순차 사격 가능한 무기, 화차였습니다.
화차는 화약 무기를 실은 수레로 적에게 발사할 수 있게끔 만든 장비를 말하는데요. 사실 화차는 화약 무기를 처음 발명한 중국에서 사용되던 무기로 조선만의 독창적인 병기는 아니었습니다. 산과 하천이 많아 교통로가 비좁고 주로 산성을 중심으로 방어전을 치르는 조선에서 육중하지만 화력을 갖춘 형태의 화차는 방어 무기로 제격이었는데요. 이에 전투 수레와 다연장 화전을 일체화시킨 독자적인 화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단연 으뜸으로 꼽히는 게 바로 문종 화차인데요. 당시로서 가공할 만한 위력을 지닌 강력한 무기이기도 했지만 왕이 직접 설계하고 개발했기에 더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병약하고 나약한 군주로 알려져 있는 문종이 화차를 직접 설계하고 만들었다는 게 다소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언제 북방의 여진족이 쳐들어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문종은 철로 만든 화살 수십 개를 구리통에 넣은 후 작은 수레에 싣고 화역으로 발사하는 형태의 태종 화차를 개량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오랜 연구를 거듭한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문종 화차였죠. 1451년 만들어진 문종 화차는 길이 230cm, 너비 74cm로 지름 87cm의 바퀴가 2개 달려 있었는데요. 중신기전 100개 또는 사전 총통 50개를 장착하여 한 번에 수백 발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발사 각도도 조절할 수 있었는데요. 발사 각도를 최대 45도까지 높여 사정거리를 최대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기술력 한계상 화차의 명중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조선의 지형적인 특성상 적군은 좁은 교통로로 밀집해서 올 수밖에 없고 이 점을 10분 활용한다면 화차의 막강한 화력은 요새를 방어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 분명했죠. 설령 화차로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화차가 뿜어내는 엄청난 폭음과 위용으로 인해 적의 사기를 순식간에 떨어뜨릴 수 있는 무기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그 위력은 적군 100명과 맞먹어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무기로 손꼽혔다고 하는데요. 거기다 또 이 화차에 얼마나 진심이었던지 산과 하천이 빼곡이 들어선 지형에서도 전투형 수레인 화차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화차의 경량화에 매우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화차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인력까지도 직접 측정하는 등 화차 개발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성능 개량에 성공한 화차는 즉시 대량으로 제작, 한 해 동안 전국에 700대 이상이 배치되어 혹시나 있을 전쟁과 국방에 대비해 왔는데요. 훗날 문종 화차는 단점을 보완해 변이중 화차로 다시 업그레이드 되었고 그 결과 임진을 한 3대 대첩 중 하나인 행주대첩에서 적의 선봉부대를 괴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조선의 강력한 화기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세계 최강의 자주곡사포 K9을 우리 스스로 개발하고 진입장벽이 높기로 소문난 북유럽에 진출할 수 있었던 데는 선조들이 물려준 과학 DNA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15세기에 이미 세계 최초이자 세계 최강의 화차를 만들었던 조상들의 위대한 업적을 우리는 오래도록 기억해야겠습니다. 조선시대 밀떡으로 대대 선배님으로 제가 존경 예, 싸부러 모시겠습니다. 예. 뭐 임금님이 직접 뭐 설계까지만 대단하십니다. 우리 문종 대왕님. 네. 그렇죠. 조선시대 이제 5종류의 화차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문종 화차는 정말 각도 조절도 되고 그야말로 K9 자주포의 시조, 시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게다가 1년에 700대를 배치했다고 하니까 현대의 군에서 자주포를 배치하는 수출의 양으로 예.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네. 이거는 굉장했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길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역시 화력을 예전부터 조선 시대부터 우리 군에 신경 쓴 것 같습니다. 화력 덕후 문종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K9 정말 쉬지 않고 개량형 A1, A2 계속 이렇게 진행해 나는 것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 K9 개량에 적극 나서는 거는 뭐 세 박자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첫째는 전력 강화, 둘째는 생산 라인 유지죠. 세 번째는 수출을 앞둔 K9이 끊임없이 개량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그 인식을 세계에 심어주기 위해서인데요.
우리가 K9을 만들어서 자주포 선진국을 따돌리고 수출에 성공했던 것처럼 오늘날 후발주자들 또한 뭐 여러 나라들이 또 우리를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와중에 K9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능 개량과 품질 개선이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조금 더 군대 이런 것도 바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언젠가는 하늘을 난 자주포가 제가 어릴 때 맨날 그리는 그림인데 자주함. K25 하늘 나는 전차 자주포. 그러니까요. 매력적이죠. 그래 KF 하여튼 뭐 많이 들겠네요. 예. 근데 그거는 먼 미래이고요. 예. 일단은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연료? 그렇죠. 하이브리드 K9 자주포가 등장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네. 하나디펜스는 그 RX2021에서 궤도 차량용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장치를 이미 선보였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장치는 이제 내연 기관과 함께 이제 배터리나 또 수소 연료의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고출력 모터를 작동시키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장갑차, 전차 같은 궤도 차량을 이제 기동시킨다. 이제 이런 차세대 동력 장치인데 하나디펜스가 최근에 국내 최초로 궤도 차량용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장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이제 국책 과제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연말부터 이제 핵심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고 하고요. 벌써 또 4년 전부터 오스트리아의 엔지니어링 기업인 ABL과 기술 협력을 하고 있던 중이고요. 특히 이제 전기 추진 장치는 제어를 전기의 특성상 제어를 정교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인 차량에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제 무기가 무인화될 때 전기 추진 장치가 아주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와 5명에서 3명으로 주는데 무인화까지. 야 이거 신기한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K9 A2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업그레이드 버전도 또 나오겠죠. A3, A4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A3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요즘 뭐 대세인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한 거고 우리가 전에 들었던 유무인 복합 운용 체계, 멈티라고 그러죠. 이 멈티 체계도 우리가 적용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포신도 지금보다 길어진 58 구경장. 사거리가 이제 100km대로 늘어날 이제 그런 계획이고 당연히 원격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서 2명이 K9 A3 세문을 운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발전시킨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A3야말로 그러면 기대되는 상당히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마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청신호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세계적으로 자주포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네. 뭐 견인포의 한계가 있거니와 이 자주포는 전차하고 달리 공격보다는 방어 무기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자주포 도입은 전차 도입보다는 이제 주변국을 좀 덜 자극하는 면이 있죠. 네. 전쟁 억지력을 높이려는 이제 국가를 중심으로는 결국 수요가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에 이집트 방산물자부 장관이 경남 창원 소재에 있는 그 하나디펜스 공장을 방문을 했대요. K9 생산 공정을 다 살펴보고 기술력을 높이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첨단 기술 교육 이전하고 그리고 방산 협력을 같이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디펜스도 지난 2018년에 사실은 이집트의 방산 전시회 여기는 에덱스라고 하는데 에덱스 2018을 찾아서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차를 선보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 이제 사실 확인은 안 됐는데 지난 2017년에 48문을 구입했던 핀란드에서 10문을 추가 도입한다는 보도도 10월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K9의 기존 구매국이었던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인도와도 추가 물량 논의가 계속 있는 만큼 앞으로도 수출에 굉장히 정말 청신호가 좀 이미 켜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게 포가 더 이상 포가 아닌 미사일처럼 미사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거리도 100km 이상 넘어가고 네. 그다음에 정확도도 이게 유도포탄 우리 전에 얘기했지만 이 정확도도 미사일처럼 정확해지는 이게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다 보니까 K9도 그런 면에서 포싱도 늘리고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미국의 경우는 뭐 차세대 자주포에 보면 사거리 뭐 1,300km 이상 되는 그런 것도 개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300km 쏘면 포가 쏘았는데 1,300km가 날아간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포가 아니고 미사일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계속 이런 이제 진화적 개발 변신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 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본 게임 2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48% 그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엄청나네요. 반 아니에요, 반. 그렇죠. 그 데이터를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기사 쓰면서 처음 소개했었는데 그래요? 분석 기사를 한번 쓰고 있어요. 출처 나와야겠는데요. 그럼. 성공 사례 정말 우리 방산 수초의 성공 사례로.